예, 매주 월요일 이종우 주식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장을 보는 객관적인 시각, 특별한 시선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또 터키발 신흥국 위기가 불거져서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 펼쳐가고요. 시장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신흥국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언뜻 생각나기에도 기억나는 게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 베트남도 변동성이 있었고요. 예. 터키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참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도 없는 얘기고, 예, 터키 리스크 불거진 거는 이 정황상 뭐가 이제 핵심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그 이머징 마켓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서부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의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에서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이러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통화가 약세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국들의 부채 이 부분들에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신흥국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비율이 8대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선진국에서 80이 늘어나고 신흥국에서 20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게 되면 그게 5대5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어디냐면 이머징 마켓의 기업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그거를 석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광산 개발 이런 쪽에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됐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투자했던 부분들이 별다르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형태가 됐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부채라고 하는 부담이 계속 남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원인이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보는 거하고 이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금이 유출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그 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터키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른바 6월 위기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흥국 관련해서도 예. 이제 좀 넘어간 상황이고요. 터키 문제는 뭐 그 정도 들으면 크게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와 가치가 다 연동이 돼 있는데요. 사실 예. 달러화는 최근에 기조적으로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데 이제 터키발 악재 이런 것들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좀 강세로 갔단 말이죠. 예. 이제 달러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원화도 그렇고 연동이 되는 건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환율 쪽은? 원달러 환율은 1,050원에서부터 1,150원 사이 그 사이에 박스권 내에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1,130원 정도였으니까 추가적인 절하의 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일단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 원화가 절하되는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달러 강세에 대해서 미국이 대단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보게 되면 그 위안화의 절하가 많이 됐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환율 전쟁이 붙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을 정도로 지금 보게 되면 미국 행정부에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원화가 절하가 되는 부분들은 원화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형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원화의 그 약세 이런 부분들도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150원을 위로 뚫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비슷한 시각이십니다.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그게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긴 합니다만 뭐 트럼프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들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원화 환율에 달러 원 환율에
급격한 상승 원화 약세도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모건 스탠리발 반도체주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경고를 좀 줬다가 지난 금요일은 이제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의로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들이 꽤 흔들렸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얘기, 뭐 이전에도 사실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번이 반도체 호황의 세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서부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94년도 1차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상승 기간이 34개월 정도였고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폭이 4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상승이 99년도서부터 있었고요. 상승 기간이 22개월 정도였고 8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3차 상승인데요. 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보다도 훨씬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대신에 보게 되면 상승률은 167%이기 때문에 1, 2차 상승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 상승 기간은 굉장히 길고 상승률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승률이 높냐 낮냐 하는 것은 결국 그 경기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률이 낮은 데에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반도체 경기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기간은 굉장히 오랜 동안 끌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언제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연 이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많은 부분들이 반도체 경기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하는 쪽에 좀 그 방점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서부터 보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대충 보면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게 되면 반도체를 수요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격 저항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익이 1분기, 2분기에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못했고 오히려 보게 되면 하락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의 모양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와 관련한 호재가 여러 개의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가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먹히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은 결국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최소한 정점 부근에 있거나 아니면 정점을 지났거나 이러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종우 평론가님의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뭐 이미 모건 스탠리 얘기 나오기 전부터 사실 우리가 기대감들이 지금보다 꽤 있을 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러울 건 없고요. 뭐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정리를 하셨던 거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나 IT 섹터가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아직까지도 워낙 크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부분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피 쪽은 이제 IT가 큰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지. 다만 또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 업황은 정점이지만 투자기에는 남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나머지 IT 관련주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어닝 쇼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이 IT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게 되면 지금 이익의 회복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보게 되면 주가가 비록 그 어느 정도 하락하고 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한번 보게 되면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하락률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상승이나 2차 상승 이런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주가가 한번 정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최소한 50% 이상의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는 국면이 나왔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하락률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보게 되면 과거의 하락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이 하락률이 높다든가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게 되면 기업 실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IT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만큼 실적이 좋은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작년도에 이익이 좋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그 이익이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정점을 치고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전망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건 쉽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도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IT는 그렇고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뭐 이런 그 중산업에 비해서 규모는 작을지라도 업황이 좀 상승 추세를 타면서 계속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섹터는 찾기 어렵습니까? 네. 지금 당장에는 좀 찾기가 어렵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이 일정 폭 내에서 갇히는 형태가 되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서 그냥 계속 순환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2004년도나 2006년도 같은 때 박스권 내에서 이게 순환매가 나왔을 때 보게 되면 그 한 업종이나 한 테마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기간이 불과 15일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바뀌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주도주 흐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도주의 교체가 아주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한 업종이나 이런 것에다가 우직하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후자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후적으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사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에 보게 되면 순환매 맨 마지막만을 계속 짚어가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한쪽을 우직하게 일단 아무튼 좀 지키는 부분들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되고 주가도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고 이랬던 그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은행하고 화학 이런 것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신에 보게 되면 한 4월 달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였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은 괜찮고 그다음에 또 주가는 낮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순환매 과정에서 언젠가 한 번은 상당한 이익을 내는 그런 형태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는 조금 피곤한 전략보다는 이제 좀 길목 지키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종우 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시장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15포인트 코스피 밀려 있고요. 코스닥도 10포인트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으로 어쨌든 초반 상황이 눌려 있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